그다음에 MCCB의 특징. MCCB는 우리 이런 그림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떠오르는 그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특징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막 암기하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탁 찍어서 내가 작성하기는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작성 못 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써야 되잖아요. 이거 안 쓰고 가면 요 부분 점수가 빵점. 그죠? 근데 내가 목차 쓰고, 몰드 케이스에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해. 그 다음에 저압 전기 설비에서 조작하기가 편리해. 간단해. 그러면서 내가 좀 쓰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응용하면은 또 우리가 MCCB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써가지고, 과전류 보호 하는 거잖아요. 단락 시에 단락 보호. 그 다음에 감전 보호,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할 때 또 MCCB를 할 거냐, ELB를 할 거냐, 막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 정도 생각나서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특징하고 필요성을 내가 분리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특징 및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항목을 만들어서 써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읽어보시면 다 되죠. 반복 사용 가능하고 여러분들 다 온오프 해봤을 테니까 ELB든 MCCB든 그 다음에 케이스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장갑 안 끼고도 그냥 하시잖아요. 감전 안 되는 거 아니까. 저는 워낙 새가슴이라 장갑을 끼고 합니다. 집에서 할 때도. 그 다음에 결상 우려가 없다라는 게 같이 동작하는 거고, 이건 퓨즈하고의 어떤 비교죠. 그 다음에 부속장치, 자동 제어 가능하다. 여기 우리 부속장치 해가지고 자동 제어 하는 것들 살펴봤었고, 교재에서 개폐 속도가 일정하고 복구가 간단하다. 개폐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여기 어떻습니까? 토클링크 구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서 딸깍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내가 올리는 게 이게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딸깍 하면서 들어가고 탈깍 하면서 내려오는 그게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로 보호하고 전로 개폐하고 감전 보호 기능이 있는 거죠. 감전 보호는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암페어 프레임. 우리는 암페어 트립에 대해서 많이 넣는데, 여기 암페어 트립, 요거는 이제 과부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전격으로 많이 쓰잖아요. IN으로. IB 설계 전류보다 크게, 그러니까 케이블의 허용 전류보다 작게, 이렇게 해서 전격을 선정하는 건데, 이 암페어 트립이다라는 거고, 암페어 프레임은 말 그대로 프레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MCCB의 크기. 그래서 같은 트립이어도 여기 같은 간선에 100A 트립, 100A 트립을 썼어도 여기 225A에 100A, 여기는 100A 프레임에 100A 트립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출력된 교재는 여기 225라고 돼 있을 텐데, 그 제가 이거 그리면서 얘는 225로 넣고 여기는 100을 넣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린 건데 그 수정이 안 되고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같은 암페어 100A 트립인데 여기는 225A 프레임 쓰고 여기는 100A 프레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얘가 가격이 저렴해서. 근데 왜 가격이 저렴한 걸 여기는 못 쓰고 여기는 가격 비싼 걸 썼느냐? 여기서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 그죠? 단락 전류가 커요. 예를 들어 이게 30카다. 그럼 30카 흐르는데 225A 프레임을 써야지 30카에 대한 이 트립이 될 수 있다는 거, 전격을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얼마나 잘 끄냐 못 끄냐가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차단기의 능력으로, 차단 능력으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능력이 큰 것을 선정을 할 때 프레임은 커지죠. 그래서 이 규격이 커진다, 이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이 100A 프레임을 쓰면 더 작은 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더 작은 걸 쓰니까 단락 전류를 더 많이는 못 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얘는 뭐 10카를 끊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10카에 대한 거, 여기에서는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여기 10카밖에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차단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암페어 프레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립 자유. 이거 트립 프리. 이거 어디 갑니까? 여기 트립 프리, 회복전화, 개극시간, 투입시간, MCCB 공부하는 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단기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압 차단기든 고압 차단기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트립 프리. 그러면은 고압 차단기에서는 신호가, 투입 신호가 들어와도 여기 차단 신호가 들어오면 차단 우선하는 거다. MCCB. 내가 투입하는 거 올리는 거죠. 손으로 올리고 있어도, 힘을 이만큼 주고 있어도 과전류의 요 내부에서 트립이 딱 동작하면 탁 떨어집니다. 내가 올리고 있어도 안에서 떨어져요. 트리플이죠. MCCB의 트리플이. 그죠? 그 다음에 회복전압. 이건 뭐 그냥 차단기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아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크가 끊어지고 여기와 극 사이에 뜨는 전압. 왜 전압이
떠요. 앞에 전원이 전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요거 회복 전압 아닙니까? 요 극간의 전압. 그죠? 차단 시에. 그러면 이 극간의 전압, 이 회복 전압의 차단기는 견뎌야 되는 거죠. 못 견디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저모. 그죠? 제저모가 생기는 거죠. 제저모 C일 때 이 회로가 충전 전류일 때는 더 크게 생길 수 있지만, 그죠? 충전 특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회복 전압이라는 건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제저모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제저모가 없어야지 차단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 얘기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극 시간. 개극 시간은 뭐 우리 차단 시간이 개극과 아크 시간이다 다 알잖아요. 트립 신호 들어와서 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간, 개극 시간. 그 다음에 투입 시간은 실제로 이제 투입 신호가 들어와서 투입이 되는 그 시간이 투입 시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10점짜리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7번 문제.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그럼 나는 선정을 뭘로 하지? 그죠? 선정을 종류로 할까? 선정을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건 설계할 때 내측폭을, 이 와이드를 300으로 할 건지 400으로 할 건지 500으로 할 건지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트레이의 재질은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우리는 이제 KEC를 공부를 하고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니까 이걸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내측폭 선정, 예전에는 내측폭 선정이 조금 복잡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단순해졌죠. 기본적으로 내측폭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일렬 포설해가지고 일단 포설해가지고 요 트레이보다 이 케이블 직경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게 단심이든 다심이든 그죠? 다심이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근데 단심 같은 경우에 이제 삼각포설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삼각포설, 여기서 여기로 가가지고 삼각포설.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ED를 띄워라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F04고 단심이니까 다심은 204인데 이렇게 했을 때 허용 전류를 기준 허용 전류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이제 바뀐 규정으로는. 그래서 내측폭 이하로 한다. 여기를 올리더라도 여기가 요 ED만큼 직경에 ED만큼 띄워가지고 여기 트레이의 요 와이드를 줄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을 때 F04를 그대로 허용 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얘를 내가 줄이고 싶어서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 계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게 허용 전류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의 이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정. 설계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이제 벽면에서 20을 띄워야 된다. 이 사이에 300mm를 띄워야 된다. 이거는 설치할 때의 방법인 거죠. 어떤 선정이라기보다는 설치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L 트레이 재료의 선정. 재료의 선정 그러면 여기 적합한 강도 우리 할 거잖아요. 여기 이거 철로 해가지고 아연 용융 도금을 할 건지 부식에 대한 방지해야 되니까 알루미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튼튼해야 되죠. 매끈해야 되죠. 포설할 때 케이블이 외피가 까지면 안 되니까 저런체가.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죠. 얼만큼 튼튼해야 돼요? 안전율? 안전율을 결정할 때 내진 그죠? 지진이 와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럼 내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조인트 커넥터 이런 거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 접지도 해야 되잖아요. 접지 한 군데서만 딱 하고 끝내야 되니까 다 정기적으로 접속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본딩 점퍼 들어가는 거죠. 그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이런 구조적인 걸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 이것만 그냥 생각나면 내가 적을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아무리 암기를 해놔도 내일 잊어버리니까. 오늘 암기해놔도 사실 내일 잊어버리는 이런 단순한 항목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는 계속 기억하는 거고 그죠? 그냥 한번 쓱 들은 노래는 내일 잊어먹는 거고 그런 겁니다. 다음에 8번 LED 조명에서 직화 방식과 엣지 방식 그죠? 제가 벌써 수년 전이에요.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조명을 바꾸는데 최근에 이제 애기 방에 조명을 바꾸는데 딱 검색해 보니까 엣지 방식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상품에. 그러면서 거기에 눈부심이 없다. 제가 설치해 보니까 똑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똑같은데 눈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선택 안 할 수 없는 거. 눈이 보호된다. 막 이런 말을 막 써놨어요. 그래서 엣지 방식이 좋은 건가? 그러고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좋은 점이 뭐냐? 엄청 얇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집에 등기구 설치하면 거기에
우리도 거실에 LED인데 프레임 설치되어 있고 그 프레임에다가 여러분들 다 나사 박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엣지 방식은 그냥 얇은 판으로 그냥 탁 나와가지고 여기 석고보드일 때 거기다 그냥 피스로 딱 박아가지고 끝냅니다. 설치하기도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그런 특징이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광학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광학적으로 여기 엣지 방식으로 와가지고 얘네들이 눈부심이 적다라는 게 여기에서 LED 자체가 직진성이 있는데 이들 그대로 할 거냐, 엄청 눈부시니까 우리 확산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확산판을 설치를 해놨을 때 이쪽으로 충분히 나오는 이쪽으로 나오는 광소 해가지고 눈부심을 적게 하는 거죠. 근데 눈부심이 적은 대신 단점은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기 쉬웠고 좀 얇았고. 근데 문제점 뭐냐? 얘가 쓰다가 나갔어요. 거실에 있는 거 아직 안 나갔는데. 직화 방식은 아직 안 나갔는데 엣지 방식은 쓰다가 나갔어요.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 괜찮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제품 구입하는 건데 바로 와가지고 AS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S를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전담 AS 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죠. 엣지 타입이에요. 딱 열어가지고 엣지에서 LED를 쫙 꺼내더라고요. 쫙 꺼내가지고 얘를 새 걸로 딱 교체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업체 사람들하고 미팅하면서 자기네들 지금 이제 디밍 업체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스마트 LED라는 게 이제 지금은 뭐 다른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스마트 하고 있다. 그걸 알고 제가 앞으로는 스마트 LED가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엣지 방식인데 이거 엣지 방식 저희가 한 2년 3년 써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점이 뭐냐, 자꾸 고장이 나는데 그거를 살펴보니까 절연에 문제가 생긴대요. LED 기판이 있는데 LED 기판이 이제 여기 착 끼웠을 거 아닙니까? 끼웠는데 그 틈에서 뒤에 LED 기판에 절연을 해놨는데 여기 필름 같은 걸로 그냥 하나 딱 붙여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절연 파괴가 되더라. 그래서 이 절연에 좀 신경 써야 된다. 제조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연에 대한 문제, 과열, 이 냉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LED에 대해서 시험에 LED 조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또 우리가 눈부심 이런 문제잖아요. 그 눈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또 엣지 방식 이런 걸 사용한다. 확산판 쓴다. 그럴 때 또 착 추가하시면 되고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어떤 사이즈를 줄인다. 그럴 때도 어떤 엣지 방식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그 다음에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그 다음에 부유 방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던 건 아니죠. 근데 육상과 수상, 우리 사실 뭐 공부 안 했던 거죠. 이 뭡니까? 태양광 그러면은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 다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 제가 그랬는데 기어코 새로운 걸 냈어요. 태양광에서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역시 태양광 포기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 다음에 육상과 수상인데 우선 그냥 생각하면 수상에다가 하면은 좋은 이유는 토지 매입, 그죠? 그 다음에 자연 파괴, 이제 산림에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읽어보면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효율이 좋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수상에서 효율이 왜 좋습니까? 반사광, 그 다음에 냉각, 그죠? 열 냉각, 그죠? 그거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VI 특성 곡선 이렇게 하면서, 열이 높을 때, 낮을 때, VI 특성 곡선에 뭐가 어떻게 변해요? 전압이,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 그죠? 온도가 낮으면 더 높아진다. 맞죠? 전압이 더 높아지잖아요, 셀 전압이. 그러면서 출력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P는 VI니까. 그 다음에 반사, 산란, 햇빛의 산란, 물에 대한 반사율이 더 크다. 땅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써야 됩니까? 양면형, 그죠? 양면형 태양광을 썼을 때 발전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 뭐가 커져요? 전류가 커지죠? 이게 방사 에너지가 높아지면 전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상으로 했을 때 좋은 거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수상에다 깔면 이제 햇빛 때문에 녹조 현상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게 그런 거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내가 물고기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시원한 데 가 있을 거예요? 그늘 있는 데 갈 거예요? 아니면 이 땡볕일 때 갈 거예요? 물고기는 사실 이 적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숨잖아요. 그런 걸로도 이제 그건 쓸말은 아닙니다. 쓸말은 아니고 물고기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지에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부지 활용, 설치 방법, 설치 비용, 효율은 어떻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는 어떻지?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이런 커다란 틀의 목차가 생각나면 나머지는 우리 채울 수 있잖아요. 응용력이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부유 방식. 저는 이거 몰랐던 겁니다. 부유 방식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기구물 부력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력 일체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니까 부력 일체형이 저렴하고 공사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건데 부력 일체형이 뭐가 안 좋아요? 이게 안정성이 좀 안 좋아요. 파도가 치거나 막 이제 유속이 빠르거나 그랬을 때 안정성. 그리고 자체적인 안정성이 안 좋다라는 게 이게 프레임을 쫙 짜가지고 이 스틸 재질로 스틸 재질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식되면 안 되니까 강제 재질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여기다가 태양광을 쫙 올리면 내가 어떠한 구조의 태양광이든지 딱딱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력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했을 때는 얘가 기울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정성 때문에. 눕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을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얘를 세울 수 있다. 세울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위도가 좀 높으니까 38도 정도 되니까 각도를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강제로 어떤 구조물을 짰더라도 이 부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부유물은 존재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부유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이거는 기구물 부력체랑 부력 일체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시험 보면은 합격도 해야 되지만 실력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또 알았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혹시 이런 거는 우리 이 공개 강의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저는 딱 느낌이 수상 태양광에 기본적인 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해라라든지 수상 태양광 설치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물이 종류가 뭐다 이것보다 구조물이 있어야 되고 부력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고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앵커나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수중에 포설해야 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 접지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태양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초전도. 초전도는 뭐 우리가 이제 공부 잘 해놓은 거니까 소형대 원리, 마이슨의 효과, 조셉슨 효과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딱 끊어졌죠. 그래서 원리 그러면 초전도의 원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림이 이거예요. 임계 온도, 임계 전류 밀도, 임계 자속 밀도. 그리고 처음에 첫 마디는 우리가 온도를 저하시킬 때 전기적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 그거를 초전도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정의 내려주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전기저항 제로에 대한 현상을 원리적으로 원리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을 때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 그거를 초전도 원리라고 이제 우리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냥 적어주고, 그거는 이 세 가지의 임계 조건 하에서 초전도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슨의 효과하고 조셉슨 전류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슨의 효과는 초전도체에서 자기장을 배척하는 현상이죠, 스스로.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초전도체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도체는 일반적인 재료는 뚫고 들어가는데 초전도체는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배척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뜬다라는 거고요. 얘가 그냥 떠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고정되어 있죠. 자석이 샥 가가지고 여기서 샥 밀어내는 거예요. 얘는 이 초전도체를 샥 밀어내는데 다시 이쪽으로 날아가지도 않아요. 샥 모여가지고 이 자석 밀도가 높고 여기도 자석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떠 있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도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이슨의 효과다. 그 다음에 조셉슨 효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적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얇은 절연막을 전원을 인가하지 않아도 전압이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전자가 쿠퍼쌍을 이루면서 통과한다. 그런 현상을 발견한 거고 그게 이제 조셉슨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왜 그렇지? 뭐 여기까지는 이제 가진 못하지만 이 정도의 효과다라는 거를 항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상 또 안 해도 돼요. 초전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의 응용기기, 초전도 선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우리가 ESS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안에서 ESS 안에서 BMS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거죠. 그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그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 구성도 ESS 하면 반드시 구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PCS 배터리 PCS의 기능 그려야 되고 써야 되고 배터리의 어떤 보호 이런 위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기술 기준에 대해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BMS의 기능, EMS의 기능, 그 다음에 개통 연계했을 때 효과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써줄 거잖아요. 근데 BMS가 콕 찍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BMS는 전지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되도록 고장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해서 전지를 보호하는 게 BMS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전압전류, 온도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충전량이 얼마냐, 발전량이 먼저 방전량이 얼마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적정하게 지금 SOH가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모니터링 이제 BMS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을 관리하죠. 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혹시 부분적으로 과전압이 뜨지 않는지, 부분적으로 부족 전압이 뜨지 않는지 이걸 균등하게 맞춰주는 그런 기능. 또 그랬을 때 얘네들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제어 기능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단 기능. 차단을 하게끔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BMS의 역할이 수명 관리, 성능 관리, 안전 관리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ESS에 가져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얼마 전에 우리 기본반에서는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넘어갔는데 제가 또 예전에 또 시간 될 때는 이거 하나 띄워가지고 이게 했던 그 강의 자료거든요, 사실. 이게 기본반 노트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ESS에 대한 거 이러면서 제가 강의 자료도 예전에 배포하고 그랬는데 현재 들으시는 분한테 현재 수업에서 제가 또 얘기를 안 하고 쓱 지나갔는데 또 그게 확 나와가지고 제가 이럴 때마다 아쉬움이 많아요. 이걸 얘기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시험에 이번에 나왔네요. 이런 게 많은 거죠.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게 항상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스마트 조명 시스템, 스마트 LED 조명. 이제 LED를 공부할 때 지금은 LED는 이제 다른 조명과의 장점이 효율이 좋잖아요. 효율이 좋고 에너지 절감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장점인데 에너지 절감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게 디밍 제어 아닙니까? 그래서 LED를 기본적으로 이제 디밍 제어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 조명도 당연히 들어가고 터널 조명에도 들어가고 이제 옥내로도 들어와서 디밍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인간에게 감성적으로 다가보자. 그러면 이제 조색 제어도 하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백색광으로 쫙 했다가 밤에는 약간 적색광으로 샥 뿌려줬다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편안함을 또 추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센서들이 붙으면서 기능을 이제 종합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 LED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LED의 가장 기본적은 아주 효율이 좋은 LED 칩의 생산, 그 다음에 효율이 좋은 이 디밍 제어 시스템, SMPS 또는 컨버터,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좋은 제어 시스템, 얘네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스마트 LED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접목을 하는 게 각종 센서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센서들에 대한 것도 좀 적어라. 그런 의미에서 IoT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LED 조명에서 우리가 고효율화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떠한 이제 구성으로 할 거냐. 이건 제가 이제 도로 조명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적긴 했는데 도로 조명이든 실내 조명이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도로 조명에서는 LED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얘 디밍 제어 하죠. 현재. 디밍 제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는 교통량이 작으니까 디밍. 그럼 뭐가 좋아요?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다 이제 센서들을 넣어요. 교통량을 파악한다는 거죠. 교통량이 없으면 확 줄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선도로에다 쫙 깔아놓고 지금 이거 시연해 놓은 데도 있어요.
쫙 해놓고 센서들을 막 해놓고 현재 차가 저기에서 차가 안 올 때는 디밍을 확 줄여요. 어디까지 줄이면 한 30%, 막 20%까지 줄입니다. 어둑어둑 하는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 그 정도로 해서 쫙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차가 한 대 샥 달려오면요 100m 앞에서부터 쫙 켜져요. 차가 샥 지나갈 때. 그럼 차는 쫙 지나가는데 제가 안 가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쫙 가는데 저 100m 앞에까지는 밝고 그 뒤에는 좀 이제 어두운데 거기가 내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샥 켜집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차량이 없으면 또 싹 이제 또 디밍돼서 확 줄여요. 왜 그렇게 해요? 에너지 절감하려고. 그렇죠? 다 그런 이제 센서들이 부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 센서들. 그러면 이제 환경 센서 붙여가지고 현재 온습도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거에 따른 조명 제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는 실현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도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LED의 빛의 직신성, 뭐 이런 거 하는데 투과성 이런 게 좀 약한데, 투과성을 좋게 하려면 장파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장파장은 붉은색이죠. 이런 백색보다는 청색보다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장파장을 만들어내면 투과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센서를 달아놓고 안개가 꼈네? 그러면 투과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색 제어까지 한다면, 지금 조색 제어까지 하면 비싸서 못 하는데, 조색 제어까지 되면은 이제 안개 꼈을 때는 적색, 황색 빛으로, 그 다음에 맑을 때는 맑을 때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습기가 안 꼈을 때, 먼지가 없을 때 이런 데서는 그냥 백색광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 LED 조명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업체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한다 이러면서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조명은 각 시마다 다 지금 생각하는 게, 그 담당자가 생각하는 게, 우리 시는 어떻게 스마트 조명을 할까? 우리 시는 어떻게 스마트 조명을 할까? LH공사, 도로공사, 우리 공사는 어떻게 스마트 조명을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험에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거죠. 구성은 어떤 센서들이 그래서 달리는 거고요. 이 센서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게이트웨이 장치, 통신 설비가 있어야 되고, 관제센터에는 이 저장하고 분석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 스마트 LED에서 통신 방식,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LED 조명에 대한 그런 디밍 제어 이런 것들 다 전력선 통신으로 해서 우리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무선 통신 기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좀 다른데, 이런 각 센서들 이런 것들의 신호는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죠. 이런 무선 통신을 할 때 이거 혹시 통신이 이렇게 다 거쳐서 가거든요. 하나가 죽어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메시망 시스템, 뭐 그런 것들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13번에서 좀 깨름칙하긴 한데, 제가 아직 지금 본다면은 얘를 1번으로 안 쓸 것 같은데, 지금 본다면 제가 예전에 시험 합격하기 전으로 제가 거슬러 가보면 저 이거 1번으로 씁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저도 뭐 남들한테 많이 들었죠. 제일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첫 번째 써라, 그렇게 하는데 13번이라 1번까지 끌어올리기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 썼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죠? 우리 공식 다 암기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하가 지금 150kVA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150kVA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 임피던스가 작은 곳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임피던스가 작은 곳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곳,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임피던스가 작은 곳이 작으니까. 뭐 공식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식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TR1에는 80kVA, TR2에는 70kVA 정도가 걸려요. 전류가 그렇게 분류가 돼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5kVA 짜리인데 내가 여기에 80kVA가 걸리니까 가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부하니까 가부하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뭐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는 얼마냐? 그럼 또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에 대한 식이 있잖아요.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는 임피던스가 작은 거에 나임피던스 내용량, 나임피던스 내용량 이렇게 넣으면 최대로 걸 수 있는 맥스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150kVA가 아니라 139kVA까지 최대로 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량의 분담은 임피던스가 작은 곳에 풀로드, 그죠?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추가, 이거 안 풀어봐도 여기까지만 최대 용량 나오면 임피던스가 작은 곳에는 75kV에 걸리는 거고, 나머지가 139에서 75 뺀 것이 64일 텐데, 64가 나머지에 그냥 걸리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써주면 점수 더 잘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채점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이건 잘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이거 만점 받을 거다. 그래서 1번 채점자 10점, 2번 채점자 10점, 3번 채점자 10점.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딱 받아봤는데 이게 9점, 9점, 9점을 줬네? 열이 확 받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채점자의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잘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최대 부하까지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단락 전류 구해라, 단락 용량 구해라, 이런 문제, 단락 계산 문제, 한 재작년이었나? 그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거 제대로 다 풀었는데 만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만점 안 주냐 이러면서 왜 저한테 따집니까? 채점자가 만점 안 준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다 풀었으면 원래 만점 줘야지 되는 건데, 뭐 안 줬나 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로 잘 풀었냐? 저는 사실 그럽니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안 나온 건 아니고 만점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 풀긴 풀었을 텐데, 지금 만점이 안 나온 거는 그럼 뭐 내가 알 수 없지. 채점자가 그렇게 했지. 그래 제가 또 합격한 사람한테, 이제 학원에 합격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합격한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산 문제 몇 점 받았냐 그랬더니 만점을 받았대요. 만점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단락전류 계산 풀고 단락 용량에 대한 거 적고 차단기 단락 용량에 대한 예시도 적었대요. 22.9kV에서 520MVA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적고 그런 설명을 추가적으로 적었대요. 그 사람 만점이고 계산 문제만 푼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만점은 안 나왔거든요. 채점자가 그거를 구분을 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병렬운전 문제도 내가 이 과부하가 된다 또는 여기까지 그냥 부하 분담까지, 부하 분담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부하 분담까지 쓴 사람, 그 다음에 결과로 해가지고 한쪽에 과부하가 생기니까 병렬운전 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쓴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 한 발짝 더 가가지고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는 이렇게다, 이것까지 쓴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채점자가 이걸 보고 운이 좋아야 됩니다. 채점자가 쫙 봤더니 이렇게 쓴 사람이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만점이네, 10점 10점. 그리고 한참 그 다음 주에 가서 채점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채점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똑같이 10점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 채점을 딱 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10점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9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진짜예요. 그거는 그 채점하는 사람의 그 스타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운 이런 게 작용하는 겁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제 잘 풀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를 마쳤는데 우리 항상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달 때 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항목을 나열할 때 그냥 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를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식을 딱딱 가미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득점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도 하는데 이해를 해야지 뭔지 아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수식 같은 거는 암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해가 되신 분들이 나중에는 막 합격이 안 되니까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제가 말대로 암기를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암기도 막 했어요. 암기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합격을 못했다, 혹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은 요 단계까지 가면은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단계도 넣는 거예요. 노란색은 안 쳐놨지만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본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내가 거기 태분안의 등가회로로 만드는 문제, 그 관연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은 가서 풀거든요. 근데 요 단계를 안 하고 그냥 또
아직 안 거치신 분이 왜 나는 합격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력들은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 60점을 맞기 위해서 쭉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톡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쭉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이제 시험 운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 다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운이 엄청 좋은 거죠. 내가 봤는데 4교시 문제, 저항 구하는 문제 같은 거를 내가 한번 보고 갔는데 그 발성배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전에. 그 다른 어떤 그 김세동 교수님 책에도 있고 그래서 나 이거 보고 갔는데 이러고 이제 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제한전압식으로 대충 풀었는데 맞았어 이런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또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힘들고 그때를 여러분들이 버티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안 오신 분들은 두 가지인데 나는 아직 공부 더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여긴데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막 시작하셨는데 계속 전화합니다. 시험만 보면 네, 지금 왜 뭐 문제가 이렇고 도대체 출제자는 왜 그렇고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세요. 제가 그런 편안할 것 같죠? 제가 막 그런 전화 엄청 받습니다. 그 왜 제가 이제 전화 끊고 나서는 이분은 왜 나한테 전화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쳤는데 광고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빈 페이지에 광고를 하나 넣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할 거잖아요. 그래서 개강할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내년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우리 기본 이해과정, 건축정비, 심화과정 요걸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추가 등록이 안 되시니까 여러분들 또 요즘 또 추가 등록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안 되냐고 자꾸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 안 할 건데 왜 안 되냐 이런 분 엄청 많거든요. 나는 줌으로만 할 건데 왜 안 되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규정상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6개월 기다리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2월 달부터 안 돼가지고 6개월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설마 제가 항상 설마 했거든요. 강의 처음 할 때도 이제 저희 30명 자석이었는데 10명밖에 안 오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20명 되고 뭐 하면서 설마 꽉 찰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이제 찾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큰 강의실 만들어가지고 43명 정원인데 이거는 이제 절대 안 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찼어요. 그래서 여기는 60명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저는 이제 안 찰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제 예상이 계속 틀려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합격반, 모의고사반 있으니까 모의고사반에 몇 명 아직 자리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반에서 지금 이제 모의고사 가장 좋은 문제들로 좀 뽑은 거거든요. 꼭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로 사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반에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에서 아까도 얘기했나요? 다 나왔네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모의고사에서 하나도 뭐 별로 안 나왔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야, 우리 김신희 기술사 모의고사 문제가 다 유출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유출돼 가지고 지금 출제자들이 그거 보고 안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상력은 정말 엄청나게 풍부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견제를 하고 뭐 그럴까요? 그냥 하는 거지. 어차피 다 똑같이 다 공부하는 속에서 다 중요한 문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송배전 안전 소방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소방은 관심 없으신데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소방이 지금 잘 안 돼. 소방도 근데 잘 될 겁니다. 합격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방 교수님들이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저는 잘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화이팅 하자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홍보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자 10분 쉬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